뽕게임이 연타를 가면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기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밀리터리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뽕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뽕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와, 이 클로즈업 하니까 저 뭔가 했습니다만. 이런? 오, 이런? 자, 올해 국방 예산 8,860억 달러, 한화로 약 1,200조 원. 뭐 당연히 한국은 아니죠. 네, 그래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 어디인지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세계 군사력 1위 미국인데요. 그런데 이 명불허전 군사 대국에서 대한민국 유도 로켓, 방금 전에 나온 이 비공 구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비공이 한 차례 또 엄청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종료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태평양 훈련 림팩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올해 29회째를 맞은 림팩은요.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이 됐죠. 29개국의 수상한 40척, 잠수함 3척, 그다음에 항공기 150여 대가 동원됐고요.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서 다국적 해상 훈련을 치렀는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비공이 전 세계를 상대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자,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10일 비공의 시험 사격이 진행됐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게 미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인 CUSV, Common Unmanned Surface Vehicle입니다. 여기에 비공 발사대가 실려서 당시 총 6발이 발사가 됐어요. 저 조그만 배에 비공이 좀 실린 거예요? 예, 발사대가 위에 이제 뭐 실렸는데 발사됐습니다. 쫙 해서 결과는 어떠냐면요. 표정이 지금 명중했죠. 예. 정확히. 오! 그야말로 진짜 백발백중 시원하게, 지금 그 녹화 시점이 엄청 더운데 아주 시원하게 그 타겟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조금 낯선 느낌이나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안 나온다라는 거. 아까 무인 수상정. 이게 무인 그 수상정인가 뭐 그겁니까? 네,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네. 비공이 탑재된 것부터 무인 수상정이고요. 또 망망대에서 비공이 발사될 때도 사람이 전혀 안 보이고 표적도 무인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인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이번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이어야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무인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분석해서 무인 수상정에 탑재된 유도 로켓을 발사하기까지 전 과정의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라고 얘기가 되고요. 네. 지금 미 해군은 미래 무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와중에 미 해군 작전의 무인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비공인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미 해군 작전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건 아니죠. 이거 주역이 됐으면 좋겠는 될 계획인 국산 유도 로켓 비공. 근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뭐 이런 거 대박 이 성공작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이번 림팩 2024에서 이제 비공 발사는요.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FCT 해외 비교 시험의 최종 시험 발사였습니다. 그 FCT라는 게 그 Foreign Comparative Testing 이거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 우방국의 우수 장비를 시험 평가한 다음에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국방 조달로 연계한다. 즉 괜찮으면 사겠다. 이런 제도고요. 일종의 신속 획득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공이
이 마지막 시험 평가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에 최초로 진행된 FCT 1차 실험은 그 유도탄 성능 검증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춰서 소형 함정용 발사 체계 개발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자, 한국, 그다음에 미국의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루어졌어요.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그 요구 난이도가 아주 높았다, 이제 이렇게 후문이 드립니다. 하지만 비공은 이 미국 FCT 프로그램의 여러 단계에서 100%의 명중 기록을 세우면서 완벽한 정확도를 입증했습니다. 예. 5년에 걸친 까다로운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 정말 이 비공 자랑스러운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만약에 비공이 정말로 미국에 수출이 된다면 네. K방산 완제품 최초로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방산업체들은 북미를 상대로 부품들은 수출을 했죠. 근데 미사일이나 전차 같은 완제품을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비공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진출의 관문을 넘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방산업계는 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일단 방산 기술의 수준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걸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요. 미국 수출. 그러니까요. 완제품을. 예. 당연히 뭐 동남아라든가 중동, 뭐 유럽 등등을 동유럽을 넘어서는 거대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방산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비공인데 진짜 진짜 이 민관군 진짜 모두 으쌰으쌰 해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비공 어떤 무기체계길래 군사 강국 미국이 그렇게까지 5년간 테스트하면서 탐을 내고 있는 겁니까? 비공은 일단 날카로운 화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영문명은 단검, 포니아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구경이 이제 2.75인치인 유도 로켓이에요. 길이는 1.9m 정도에 해당하고 무게는 15kg 정도고요. 최대 사거리는 8km 정도로 알려집니다. 네. 2.75인치 직경이니까 이제 70mm 정도. 그러니까 이 종이컵 밑바닥 정도의 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얇고 길군요. 1.9m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얇고 긴 게 뭐 위력이 얼마나 세겠어 하고 의심을 하시나요 혹시? 하고 계십니까? 비공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비공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지금 기념비적인 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비공이에요. 비공이 그 유도 무기와 한 2.75인치 로켓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무기체계예요. 우리가 그래요? 통상 히드라 70이라고 이제 불리는 무유도 로켓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개발해서 사용해온 그 로켓이고요. 초기형이 마크 4.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은 물론 6.25 전쟁에서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개량형인 마크 40, 마크 40은 베트남전에서 헬기의 주무장으로 탑재가 돼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성능을 더욱 개량을 해서 높인 마크 66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지금도 현재 미국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는 그 코브라 헬기나 혹은 아파치 헬기, 거의 모든 헬기의 주요한 무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정도 클래스의 그 무유도 로켓의 유도 성능을 겸하게 된 게 비공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 미사일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제 그 처음 설계 단계부터 유도 기능을 집어 넣어서 만든 거고, 유도 기능이 없는 발사체를 우리가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켓에 결국 나중에 유도 장치를 넣었으니까 이게 유도 로켓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만은 사실 뭐 미사일이죠. 사실상. 뭐 미사일은 아닌데 미사일과 소위 뭐 진배 없다. 유도 이렇게 비공은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요. 되는 거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비공을 차량 탑재용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비공을 싣고 있는 5톤 트럭이 있습니다. 이 5톤 트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약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와 그다음에 운영위원들이 타는 캐빈, 그리고 로켓 발사관이 들어가 있는 포드 2개가 지금 로켓이 나가고 있네요.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다 차량 한 대에 몽땅 탑재를 했기 때문에 단독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성도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발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발사 차량의 표적 탐지 장비가 유도 로켓의 정보를 입력을 하죠. 그다음에 이후에 목표물 인근까지는 관성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회전 포탑의 각도와 고각을 조절합니다. 이게 이제 미사일하고 약간 다른 점인데 근처에 가면 이제 유도 장비가 작동을 해서 자체 적외선 탐색기로 적을 찾아서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정밀 타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궁이 표적 탐지부터 전개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예. 어느 정도 짧으냐? 불과 10초에서 20초면 된다. 사실은 그냥 바로 한다라고 보면 되죠. 바로 된다라고. 와, 그 정도면은 거의 뭐 화장실 손 씻는 정도면 바로 그냥 금세 아닙니까? 10초에서 20초면은. 예, 와우. 근데 군사 기술력 관련해서 뭐 미국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궁을 미국이 수입하려고 하는 거, 이 유도 로켓은 뭐 특별히 없나요? 이거 왜 그 수입하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요, 미국도 2.75인치 그 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한 미군 보면은 아파치 공격 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력 무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APKWS라는 로켓탄입니다. 구경도 2.75인치로 동일하고요. 비궁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근데 역시 이제 이 히드라 로켓, 아까 말씀드린 히드라 로켓은 유도 버전인데 2012년부터 실전에 사용된 이후에 수천 회의 그 실사격에서 90%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발사 플랫폼을 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코브라 아파치, 뭐 혹은 뭐 F-16, 뭐 F-18 등 여기에 그 로켓 포드가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곧바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군용기 17종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대외 군사 판매, 그러니까 FMS를 통해서 12개 이상의 국가들의 이 로켓을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PKWS는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요. 해상 시험에서도 성능 입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전에서 활약한 사례도 다양한데요. 이라크에서는 IS를 상대로 APKWS가 사용돼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을 했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군에도 지원되면서 러시아의 드론 격추에도 동원이 되고 있다. 예. 예. 아니 그렇게 실전에서 검증이 된 APKWS가 있는데 고맙게도 우리 비궁에 5년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미군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네. 사실 비궁하고 이 APKWS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유도 방식의 차이인데요. APKWS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거든요. 명중률은 당연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 단점은 조준 단계부터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를 계속 조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죠. 근데 이 시간이 평균적으로 10초에서 15초나 되니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유도 로켓을 발사한 헬기나 항공기에게는 상당히 취약한 순간이거든요. 이때가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리고 쏠 때마다 레이저를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표적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도 비싸서 한 발에 $40,000 이상, 즉 5,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적어도 비궁은 그러면 뭐 레이저 방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는 레이저 방식이었어요. 그랬는데 후에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발사된 후에 스스로 목표를 찾아서 사격하는 소위 그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비궁의 유도 장치는 GPS 위성 항법하고 관성 유도 그리고 연령상 유도 장치를 복합한 그런 방식인데, 일단 목표물의 대략적인 위치는 GPS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 로켓이 목표물 인근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령상 장비를 동원을 해서 사전에 입력된 표적의 적외선 형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찾아가서 맞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명중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플레어나 이런 적외선 기만척에도 상당히 강하고, 모양을 보고 찾아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사 직전에 표적 정보를 입력만 하면은 알아서 명중하기 때문에 뭐 레이저 이런 거 비추고 있을 필요 당연히 없거니와 한 번에 5개 표적까지. 굉장히 사실 성능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한 발에 $25,000니까 3,000만 원 정도니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라서 그렇죠.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량 배치, 대량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죠. 네. 이거 유도 방식을 바꾼 게 결국은 뭐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왜 바꿨답니까? 자, 이게 해병대가 주도하는 무기체계예요, 비공이.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연구개발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무기체계고, 자, 해병대가 이걸 운영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해상에 있는 적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레이저 유도 방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안개, 해무, 막, 이 서해우도 엄청납니다. 이 해상 환경에서 이 레이저가 막 산란되고 제대로 사용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유도 방식을 레이저 말고 발사 후 망각으로 바꾸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해병대가 이렇게 해상에서 비공과 같은 유도 무기로 유도 로켓 왜 필요로 했을까? 아니 북한이 뭔가 또 그쵸. 아무 필요 없는 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쓸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거 좀 안 갖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뭔가 그쵸. 또 문제되는 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공기부양정이에요. 그렇죠. 네. 비공이 개발되던 시기에 이제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황해도 지역에다가 전진 배치를 했어요. 뭐 서해, 뭐 연평도 아니면 백령도 같은 이 서북도서 지역에 북한 특수부대가 이 공기부양정 여러 대를 타고 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로 바로 비공이 개발된 거죠. 아까 그림도 일대 다뤄 써는 게 공기 부양정 같이 그걸 잔뜩 그린 공기 부양정이었군요. 근데 공기 부양정이 뭐 꽤 아주 위력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쪽 입장에는 필요한. 네, 공기부양적이라는 거는 사실 북한의 경우는 고무보트 같은 고무보트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함정의 속도가 훨씬 빠르죠.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물 속에서 스크루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 뒤에 보면 선풍기 같은 게 달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이렇게 뒤로 쏘면서 밑으로 또 해가지고 공중에 약간 떠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심 관계 없고 물리는 물리고 갯벌 위에서도 이동할 수 있고 갯벌이 또 이론적으로는 뭐 땅에서도 가능한데 뭐 땅은 이제 이렇게 굴곡이 많으니까 사실은 뭐 육지에서 진짜 쓰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한 공기부양정은 약 130척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기관포를 장착한 공기부양 전투함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비공이 탄생을 했는데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포함한 소형 고속함정들 위협에 대응하는 그 해안 방어용 유도무기 체계로 맞춤 설계가 된 거고요. 2016년 전력화 이후에 기존의 노후화된 해안포들을 대체를 하면서 서북도서 그리고 해안 지역에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그럼 비공, 하여튼 뭐 미국 수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 공기 부양정 이거 얘네들 싹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비공만 있으면. 그럼요. 그야말로 그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이 해병대가 운영하는 그 차량 탑재형 비공은요, 5톤 트럭에다가 20연장 발사기, 20발이 들어가는 발사기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 한 대에서 최대 40발, 40발 쏠 수 있는 거고요. 해안에 배치된 비공 발사 차량 몇 대만 있어도 수백 척의 북한 공기 부양정, 그다음에 소형 고속 함정들 접근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 군이 그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수출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서 뭐 유도 방식의 차이가 뭐 또 결정적으로 미국 수출에 뭐 큰 경쟁력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비공을 미국이 도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사실 미국은 당연히 이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자부심이랄까 그런 점은 뭐냐면은 애초에 적이 미 해군 전투함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하지 않는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에 소규모 보트가 직접 미 군함에 자살 보트가 충돌하는 그런 신종 테러 공격을 겪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당시 예멘에서 이지스 구축함 USS 콜이 자폭 보트에 피격을 당해서 17명이나 사망을 했고 수십 명이 다치는 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는 소형 보트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소형 보트에다가 하품 미사일 같은 걸 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쏘면 좋지만 이것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효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너무 좀 과다한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것도 좀 너무 오버스펙의 고가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기존 로켓에 유도 장치를 부착한 저가형 유도 로켓을 공동 개발할 국가를 수소문하다가 거기에 낙점된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공동 개발이었어요, 처음엔요? 네네, 처음엔 공동 개발이었어요. 네. 2007년에 양국이 연구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저가형 영상 유도 로켓을 뜻하는 로거. 이거는 이제 로우 코스트 가이디드 이매징 로켓이라는 그런 걸 줄여서 로거라고 했는데, 근데 미국은 이걸 하다가 2012년에 예산 문제로 미국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천조국이 예산 문제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K-로거 개발을 마친 뒤에 2016년부터 전력화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비공인 거죠. 귀신 잡는 해병, 이거 장난 아닌데요? 천조국이 예산 문제로 포기했는데 우리는 해병대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 필요한 무기체계다.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뭐 예산 문제에 우리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밀고 가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것 같은데, 와, 그럼 또 개발 과정에서 일단 미국이 돈 없어서 포기했댄다. 이것부터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진짜 어려움 진짜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독자개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구성품들을 얼만큼 작게 만들 수 있냐. 소형화가 가장 관건이었어요. 컵 요거 이거 다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종이컵 아니에요, 이거? 크기인데 예. 여기 안에다가 뭐 유도로켓 탐색기, 막 탄두, 유도 조종 장치, 막 첨단 기술들이랑 막 각종 함법 장치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기술자들이 이 유도 장치를 겨우 우겨넣었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이제 소형화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을 하고 열심히 했고 또 게다가 이제 뭐 개발 초창기에 또 당연히 문제 많죠. 막 높은 파도가 막 넘실넘실 몰아치고 이럴 때는 영상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했다고 되는 거 하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 표적을 찾아내는 그 자동 표적 탐지 추적 소프트웨어 이제 이거 주파수 영역 표정 특징을 이용을 하는 독특한 그 표적 추적 기법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탐색기 성능을 자꾸 꾸준히 개선을 한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명중률이 높은 무기체계가 나온 거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완제품 무기 체계로서 자 우리 공동 개발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사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야, 그 무기가 뭐냐? 왜냐 미국도 압니다. 본인들이 먼저 공동 개발 제안했다가 예산 문제로 천조국이 근데 또 자존심을 굽히고 왜냐면 필요하니까. 근데 도대체 다시 그렇게 자존심을 굽히고까지 그 미국이 러브콜을 보낸 것도 이유가 또 뭘까요? 사실 필요했던 건데 뭐 예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중단을 했던 거죠. 근데 계속 필요한 거죠. 점점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 된 건데 복합적인 이유지만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인 해상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자살폭탄 같은 그런 보트였지만 지금 또 상황이 좀 달라졌죠. 보다 직접적으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 홍해의 항행 선박들을 공격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란의 무인 수상정이나 고속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위협 요소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각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관련 무기 확보가 지금 좀 시급해진 그런 상태라서 결국은 자국의 레이저 유도 로켓이었던 그 APKW에서 별개로 비공 도입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자, 미국 수출을 앞두고 비공의 마지막 시험 발사 무대가 된 림팩 2024. 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로 수출된 대한민국 전투함이 곳곳에 등장해서 우리나라 해군력의 위상을 높여주기도 했는데요. 미사일 전투함 외에 림팩을 빛내준 특별한 인물들이 더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누구일지 본방야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본게임 뉴스의 전용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이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8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훈련과 무기로 연일 화제에 오른 가운데 이번 림팩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항공대 지휘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여성 지휘관들이 참가해 2024 림팩을 빛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본게임 뉴스에서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넓고 푸른 태평양 바다 위로 P-3 초계기가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탐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적에 성공한 P3 초계기가 적 잠수함을 격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하현진 중령입니다. 하현진 중령은 이번 림팩에서 해군 P3 초계기 파견대를 이끄는 파견 대장인데요. 하현진 중령은 해군 항공사령부의 첫 여군 비행 대대장이자 올해 림팩에서 해군의 항공 전력을 총괄하는 P3 파견 대장을 맡은 최초의 여군 지휘관인데요. 여성 지휘관의 활약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여성의 군 복무와 지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고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여성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점차 많은 여성들이 고위 지휘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9년 해군사관학교 57기 생도 중 20명을 여생도로 선발하기 시작했는데요. 2001년 사관 후보생 96기로 여군 장교 13명이 최초 임관했으며 2003년부터 전투함에 여군 장교가 배치되었죠. 하현진 중령은 해군에서 항공병과를 택한 몇 안 되는 여군 지휘관 중 한 명인데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한 건 같은 해군 출신이자 P3 초계기의 조종사였던 남편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림팩에 처음 참가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녀는 맡겨진 임무를 완벽 소화해냈는데요. 적을 못한 잠수함을 대상으로 펼친 대잠전에서 잠수함을 모두 잡아내는 거 하면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영국 등과 함께 진행한 대잠전, 대수성전 훈련에서 승무원들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 P8A 포세이돈 운영국가로부터 작전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는데요. 이달 초 P8A 포세이돈 6대가 새로 도입되면서 그 이전 세대인 P3의 림팩 참가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P8A는 오는 2026년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림팩 기간 동안 P8을 먼저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회의, 교류 협력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곳에서 외국군과 교류해보니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자국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먼 바다에 가서 대북, 대러 연합 작전도 많이 수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대북 임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북극해 등 더 먼 바다로 작전을 나가 한국이 국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림팩을 빛낸 여성 지휘관 하면 미국의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훈련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등 해군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미국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입니다. 그녀는 미국 해군 247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해군 참모총장에 올라 군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38년의 군 생활 동안 나토 강습 지원군을 겸하는 미군 6함대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정책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죠. 이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해군 참모 차장을 지내는 등 유리천장을 깨는 기록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사 프란체티는 학생 시절 군인이 아닌 다른 꿈을 키워왔었는데요. 미국 언론계의 산실로 불리는 노스웨스턴 대학 메딜스쿨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며 중동 분야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군 ROTC 생도들의 파티장을 지나다 군인으로 급 진로를 바꾸게 되는데요. ROTC에 들어오면 매달 $100의 장학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에 주저없이 군복을 입게 된 거죠. 그렇게 진로를 급선회한 프란체티 총장은 1985년 임관 후 전투함을 보조하는 보조함정에서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밖에도 림팩 훈련의 지휘부인 연합공군 구성군사사령관은 호주의 왕립공군의 루이스 데자르댕 준장이 맡았으며 림팩 훈련에 처음으로 참고하는 네덜란드 6,000톤급 호위함 트럼프는 얀 반 베우세컴 함장이 이끌었는데요. 여성 해상 지휘관의 시대는 개막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하며 활약하고 있는데요. 다음 림팩 훈련에서는 또 어떤 여성 지휘관들이 등장해 림팩을 빛내줄지 그리고 해군의 위상을 높이며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 갈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림팩 2024에서 실력을 마음껏 뽐낸 비공 하여튼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수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솔직히? 그 미군의 높은 장성님들이 예. 장군님들이 야 이거 비공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 해군 소위 무기 체계의 소요 결정권자가 누구냐면은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 참모총장이 예,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림팩 2024 기간 동안 한국 해군의 4,900톤급 LST-2 천자봉함에 2번이나 승선했습니다. 2번이나. 왜냐? 2번 다 우리의 비공을 보기 위해서. 참모총장님 이런 분들이 별 4개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쉽게 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2번이나. 예. 그래서 이제 비공은 미 텍스트론의 그 무인 수상함 CUSV에 탑재해서 이제 실험을 치렀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은. 자, 미국의 무인 수상함은 우리 천자봉함에서 운용됐거든요. 아까 그게 나온 게 천자봉함이었습니다. 그 수상함이 나온. 그 좀 큰 배가요? 큰 배가. 네. 그래서 모함이. 그래서 이제 해외 비교 시험, 이 FCT 전날 이 프란체티 총장이 천자봉함을 찾아와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관련된 브리핑을 받았고요. 당일에는 헬기까지 타고 와서 비공에 대한 미 해군의 관심 그리고 기대 이게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네요. 게다가 또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 우리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분인데 이분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열린 함정 전시회 당시에 천자봉함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FCT 최종 시험 평가를 완벽히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지만 그거야 돼봐야 아는 거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아직은 미 해군의 그 요구사항 제한, 예산 승인 그리고 계약 검증 등의 과정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미국 첫 진출을 앞두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계속 대비를 또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 수 앞을 좀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비공이 이제 기존의 로켓 발사기, 무유도 로켓이라고 하는 기존 무기 체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해서 첨단 무기로 진화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로켓탄을 활용하는 공격 헬기 등 기존 플랫폼에 더해서 무인 체계의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제시를 하면서 현대전에서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공의 미국 수출 계약에 당연히 이거 체결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뭘 새롭게 제시할 거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비공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비공이 진출해야 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각 나라의 안보 환경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도 같이 제시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공을 탑재할 무인 수상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건데요. 미국은 이제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서 실험을 했지만은 사실 모든 나라가 무인 수상정 보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공과 세트로 수출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인 수상정을 아예 세트를 만들어서 그냥 단독 수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패키지로 가면 좋겠네요. 패키지로, 그렇죠. 이제 이미 무인 수상정 자체가 해상전의 게임 체인저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아서 인명 피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류비 적게 들어서 얕은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항만 경비부터 해상 교량 폭파까지 다양한 작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도 작아서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도 적고요. 무인 수상정의 그 시장 규모는 작년 2023년에 8억 9,400만 달러에서 이제 10년 후인 2033년이 되면 31억 달러 규모로 거의 한 4배 정도 커질 걸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미 해군만 봐도요, 2045년까지 함정 숫자를 520여 척 늘리자 고스트 플리트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0척이 무인 선박입니다. 근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발빠르게 무인 수상정 개발에 이미 돌입한 거 아닙니까? 예, 돌입해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 해군이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고를 했죠. 예. 선체 길이 12m급의 무인 수상정 USV 2척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하는 게 목표고요. 총 사업비는 약 420억 원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두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뭐 너무나 익숙한. 예, 거의 뭐 자강두천급이네요. 예. 예. 방위사업청의 그 조건은 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 정찰 그리고 신속한 대응 능력 정도입니다. 근데 양사는 그 이상의 기능에 대해서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확대된 개념과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각사가 이제 별도의 이 후보 모델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뭐 그런 스타일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LIG 넥스원은 비공의 제작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 시스워드 예 이걸 내세웠어요. 예. 이제 이게 바다를 가르면서 우리 해양을 수호하는 무기 체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시소드. 네, 시스워드. 예. 해검은 2015년부터 2017년 방위사업청, 해군, 민군기술협력센터와 함께 수행한 연안 감시 정찰용 USV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이후 LIG 넥스원은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해검 2, 3, 5 이 세 종류를 선보이면서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해검 2는 감시 정찰 기능을 강화하고 예. 해검 3에서는 전투 성능을 높이고 해검 5는 자 이렇게 모함에 탑재하는 그런 기능들을 실는 등 각 시리즈를 임무별로 특화를 시켰어요. 공통된 특징은 자율 운항 제어, 통신 모듈 및 임무 장비 등의 전자, 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융합하고 있다는 점. 예. 근데 해검은 벌써 뭐 시리즈가 뭐 세 개? 예. 2, 3, 5? 예. 이번 입찰에는 2, 3, 5 중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수상, 수중 정찰용의 무인 수상정인 해검 2가 참여를 합니다. 강조류 환경에서도 기뢰 혹은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수상뿐 아니라 수중 감시 정찰을 동시에 운용하고 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중에서는 자동 진해수가 가능한 ROV라고 하죠. 이 수중 플랫폼 모듈을 한미에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하고요. 조류가 센 환경에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잠수함과 물속의 기뢰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해검2의 확장성인데요. 향후 해군의 요구에 맞춰서 전투용 무인 수상정도 공급할 수 있다. 이걸 어필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LIG 넥스원은 지난해 11월 무인 수상정 4척을 동시에 조립, 점검 가능한 전용 생산 시험 시설을 건립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와, 해검 말씀 뭐 해주시니까 뭐 해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경쟁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 후보 하나 쪽에서는 그 어떤 그 모델을 제시했습니까? 네, 이번 입찰에 한화 시스템이 선보이는 무인 수상정은 연안에서 수색 구조와 감시 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한 12m급 수색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령입니다. 시 고스트. 시소드와 시고스트의 대결이군요. 바다 귀신이라는. 이 해령은 무인 잠수정과 드론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수색이나 감시 정찰 능력을 좀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특히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이 탑재가 되는데 이건 이제 해령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주 통신 위성을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작전 운용의 통신 음영 구역이 사실상 없고 그 통제 거리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해양 무인 체계로는 최초로 파랑 측정 레이더, 웨이브 레이더죠. 요거를 장착한 점이 눈에 띄는데 저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해상에서 파도가 배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파도의 방향, 높이, 주기 등을 다 이제 확인하고 계산할 수가 있어서 자율 주행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개념 들어가 있어서 그 AI 기반으로 한 표적 및 장애물 탐지 기술, 무인 자율 이접안 기술
주차 기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런 기술까지도 좀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검, 해령, 둘 다 이거 워낙 그 기술력이 빵빵해서 이거 하나 포기하기 아쉬운데 이거 두 개 다 되거나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이거 군 이렇게 원칙상? 아니 뭐 그러면 더 할라 좋죠.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를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이거 하나만 선택되는 거 하나만 쓰이는 게 좀 아쉬워서 네. 비공이 이제 네. 5톤 트럭, 탑재형 무인 수상정 등 이제 소위 발사 플랫폼이 바뀌어도 이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네. 발사 체계 구성품이 모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죠, 손쉽게. 그래서 다른 미사일 무장하고는 달리 아주 뭐 작고 가볍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 되는 거고요. 네. 조준 장비도 단순해서 뭐 어디든 장착해서 운용하기 쉽죠. 지금 이제 이걸 마스트 형식으로 해서 차량에 붙였지만은 이거 배 위에도 붙일 수 있고요. 소형 헬기에도 탑재 가능하다. 뭐 혹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무인기에도 당연히 탑재할 수 있겠죠. 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공격 헬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아파치에는 이 19발들이 아까 2.75인치 이 로켓 포드가 최대 4개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 76발의 비공을 달고 백령도나 연평도에 배치된다. 어떻겠습니까? 이 헬기 한 대로 그 황해남도에 있는 그 북한 해군 7전대, 뭐 8전대, 뭐 소형 전투함들 그냥 개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6발을 쏴서 한 60척만 날려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괴멸적 피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편에게요. 북한 측에. 근데 비공은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쓰임새가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정말 요긴하네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얘기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정말 비공을 도입을 해서 네, 그렇죠. 미국이. 예, 무인 전투함에 대량으로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이 되는데 혹시라도 대만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무인 함정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럴 때 바로 미 해군의 주력 무기로 비공이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공은 이미 좀 수출될 이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그래요? 얘기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올해 초에 고속 촉배정 2200 FPV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비공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출이 된 거고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 UAE 해군이 도입하는 그 파라지 3 연안 순찰선에도 비공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지금 중요한 점은 현재 비공과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는 서방세계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진출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상대하는 우리의 저승사자에서 네. 세계 불량 국가의 무인 수상정 킬러로 자리매김할 수도 그렇죠. 있지 않나. 예. 예. 우리의 비공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불량 국가들은 무인 수상정을 보유하지 마시라. 자, 이런 메시지가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뛰어난 성능과 어디에서든 활용 가능한 정말 유연함까지 두루 갖춘 국산 유도 로켓 비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K방산 수출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등극하게 기대해보면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전차나 항공기 같은 이제 대형 무기 체계는 30-40년마다 이제 한 번 사야 하는 건데 네. 미사일, 탄약 이거는 뭐 소모성. 소모성 그러니까 주기가 짧죠. 뭐 네. 몇 년에서 뭐 심지어는 뭐 매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이 쓰면은 자 그만큼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2.75인치 로켓 같은 소모성 무기가 스마트 정밀 타격 능력을 같이 결합을 해서 현대전에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다. 그리고 굉장한 헤아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작은 이제 미국이 꼬셔서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은요. 보면은 이런 소모성 구형 탄약들, 이런 40mm 유탄, 아니면 박격포탄, 이런 기존의 탄약에다가 첨단 기능을 저렴하게 결합을 해서 기존 무기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개발하면서 K방선 쭉쭉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단 뭐 강력하고 센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틈새라고 할까요? 사실은 미국도 포기해버린 그런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살려서 개발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리고 더 발전시킨 이런 네. 업그레이드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능력과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잘 개발돼서 또 잘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전 세계에 정말 잘 활약하는 그런 무기가 되기를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 연말 또 내년 초에
좋은 소식 여기 또 특집으로 비공 미국 수출 성공 뭐 이런 특집을 한번 저희가 본게임에 다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그러면은 수출 성공 우리 미국 가나? 외국 한 번 나가시더니 맞들이셨네. 어디 가세요? 우리 펜타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가서 이게 생생한 정보를 그러니까. 많이 저희가 수상함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네. 그러니까요. 제대로 한번.